오늘도 법률에 대한 자문 주시기 위해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선 투표인데 투표하셨나요? 저는 이제 메일로 벌써 한 지 오래됐습니다. 역시. 네, 저도 메일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최근 소송으로 인해 많이 바쁘시죠? 예, 그러네요. 네. 실제로 소송을 맡고 계시다 보면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소송에 대한 절차, 진행 과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참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 모르고 계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실 텐데요.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소송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을 받은 후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이 민사소송 때와 퇴거소송 때와 다르다고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희미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소송을 당하시면 안 되겠고, 네. 또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려면 일단은 이제 그 상황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소송을 피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장을 보면 보통 이게 소장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누가 날 소송을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접수 케이스를 해서 도장이 찍힌 서류를 이렇게 보내오는데 보통 제일 먼저 첫 장에 있는 그 서류가 서먼스라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네. 서먼이라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 출두하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이거든요. 네. 그거 보면 거기 보면 큰 박스 안에 그 서먼스를 하는데 소장에 대한 본인이 받은 소장에 대한 대답은 며칠까지 해야 된다는 그 날짜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하는 민사소송 관계는 보통 한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의 소장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퇴거 소송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5일 안에 법원에다 서류를 제출. 그러니까 서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보통 이제 소장의 대답은 본인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상대방이 그 소장을 보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적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소장이란 서류를 답변이란 서류를 만들어서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게 뭐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어떤 상황 설명을 하는 식의 소장이 대답이 아닌 법적으로 하는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뭐 소송 자체가 뭐 성립이 안 된다. 네. 또는 여기에 그 요구하는 소장을 하기 위한 어떤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엘리먼트 즉 말하자면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장이 성립 뭐 이런 식으로 소장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통 본인이 가서 판사한테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는 글로써 그 상황 설명을 자기가 법원에서 접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은 소장을 받으신 다음에 30일. 근데 여기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 소송을 당한 사람한테 직접 전해주면 30일이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사는 집에 그 소장을 전한 사람이 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본인이 소장을 당한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나와서 소장을 받았다.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인 나이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소장을 전해주고 간다 하더라도 소장은 본인이 아니지만 전해줬다고 간주하고 대신 그 30일이 아닌 5일을 더 추가하고 그 후에 답을 뭐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확실하게 저기 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30일 받으면 30일 안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게 제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사소송은 30일, 퇴거소송은 5일. 그다음에 또 연방법원 소장이 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이라는 건 주법원, Superior Court에서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30일이고 보통 연방 Federal District Court에서 소장을 받으면 20일 안에 소장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일이요? 네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법적인 답변서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법을 아시는 분을 통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소장의 대답이라는 게 꼭 소장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네. 소장을 받으면 소장의 기각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장이 대답을 하기 전에 네. 무슨 얘기냐면 소장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 클레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계약 위반이다, 사기다, 뭐 과실이다 하고 한 소장 안에 여러 가지를 해서 상대방한테 클레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여러 가지 어떤 클레임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사기가 아닌 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사기를 빼달라고 하는 신청. 네. 뭐 이런 절차가 우리가 얘기하는 디머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디머를 다 하고 판사가 소송을 이제는 진행해도 된다는 명령이 있으면 그 후에 말하자면 소장이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다 다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네네. 그런 어려운 절차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함께 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좀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가끔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소장을 받고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고 소장을 받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분들 이름들 보면 영어로 적는다면 예를 들자면 네네. 영킴. 네. 근데 영킴이 자기 영킴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하고 진짜 상관도 없고 영킴이 자기 영킴도 아니고 이건 다른 영킴. 한국 사람들이 영킴 이름 가지신 분들이 많죠. 많잖아요. 예를 네. 들자면 죄송합니다. 영킴 소유로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거 보니까 전혀 자기 상관도 없고 이름만 영킴 나랑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집이나 자기의 어떤 직장에 전해진 소장을 갖고 무시를 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영킴 이름으로 결석 판결을 받아서 본인의 집에다 린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원하지 않는 정말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저를 찾아온 손님들도 여러 번 있었고, 네. 이래서 이런 그 만약에 본인이 같은 일이지만 여기 소장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송이라고 한다면 네.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이 아니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서류를 원하는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서면으로 그분이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가 나를 상대로 어떤 그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는 네. 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네. 서면으로 이메일이나 어떤 확정적인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있는 케이스인데 네.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영킴이라는 분이 소장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해서 이게 영킴은 맞는데 사실 나는 그 영킴이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그럼 이러이러한 서류를 당시 본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달라고 서류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 변호사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뭐 안 할게 해놓고는 계속 그 소송을 진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안 했다고 믿고 있는데 구두로 이제 전화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영 생각지도 않은 그 린이 걸려 있고 보니까 린 건 상대방 변호사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 그럼 상대방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뭐 안 하겠다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이 소송은 절대 나를 상대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를 네. 이메일이나 뭘 확실하게 받아놔야지만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메일이 오면은 내 이름으로는 왔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메일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스팸 처리를 한다거나 약간 그냥 잘못 온 거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가 제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소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누가 뭐 당신을 상대로 소송했다 하더라 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네. 그럼 가만히 난 아직 소장 안 받았으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나랑은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 내가 소장을 받은 다음에야 뭘 하는 거니까 네. 엄격히 그냥 가만히 그냥 그럼 소장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어디에 누가 날 소송했는 걸 찾아서 거기에 대한 그 반박을 하던가 네. 아니면 자기가 상관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소송을 했는데 네.
내가 있는 집이 아닌 비즈니스가 아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소에다가 소장을 전해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소장 전해주고 나는 전혀 모르죠. 네. 근데 그쪽에서 소장을 누가 나한테 전해줬다고 법원에다 서류를 제출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문까지 결석으로 다 끝나서 네. 소송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가 나를 상대로 어떤 클레임을 했다고 한다면 도망 다니거나 피하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클레임이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내 방어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받은 후 제 시간에 답변을 못해서 상대방이 이미 판결문을 받았어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어떤 상황이었건 그렇죠. 상대방은 이미 판결문을 받았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문이 나는 경우도 있고 네.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내가 무지해서 소장이 대답 안 했는데 벌써 보니까 판결문이 이미 끝난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소장을 받고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대답을 못해서 판결문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방법은 그 판결문을 뒤집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소장이 전해진 장소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 소장이 전해지면 법원의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 사람한테 소장을 전해줬다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법원에서는 그 서류를 보고 소장이 전해졌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주소에 소장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원에다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판결문이 소장 자체가 엉뚱한데 전해지고 난 소장 전혀 몰랐는데 네. 소송에서 판결문이 이미 끝났으니까 이건 난 기록이 거기에 그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주소가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원상복귀 하게 해주고 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소송이라면 내가 그 소장에 대답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서 네. 판결문을 뒤집고 그다음에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그 판결문을 뒤집어 달라는 소장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 이내는 가능하지만 무지해서 네. 못했을 경우에 네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게 또 판사에 완전히 재량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지해서 대답을 안 했다고 한다면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뭐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거의 한 4년 5년이 지난 다음에 판결문이 알았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 변호사의 어떤 과실로 의해서 했으면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변호사의 잘못 때문에 이 손님이 피해를 보면 의뢰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결을 뒤집고 다시 그 소장에 대한 대답을 하고 네. 이렇게 뭐 반박하고 싸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원고와 합의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반박을 하고 법원에다가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판사가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남은 일은 합의뿐이 없죠. 네. 그래서 원고와 어떤 뭐 합의를 절충을 한다든지 합의를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원고는 판결문을 갖고 어떻게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가 소액 재판을 갔는데 네. 소액 재판에서 이겼어요. 상대방한테. 판사가 돈을 주라고 했어요. 10,000불을. 근데 6개월이 되고 뭐 한참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돈을 갖고 안 오네요.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았다고 소송에서 진 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지불하라는 건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이긴 사람이 네. 집행을 해서 판결문을 갖고 상대방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을 뺏을 수 있거나 네.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다 리인을 걸거나 아니면 저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큰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그 판결문 갖고 법원에서 셰프를 보내서 네. 셰프가 그 비즈니스 캐시 레지스터에 서서 손님이 돈을 오면 돈을 다 걷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판결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다 결국은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하는 절차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돈을 안 들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이제 abstract judgment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카운티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내가 판결받은 상대가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럼 아무래도 오렌지 카운티에 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소유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에다 그 판결문을 리코딩을 등기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손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사는 사람이라면 오렌지 카운티만 등기하는 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뭐 이렇게 동네 쭉 카운티에 다 등록을 하면 네.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을 판매하거나 비즈니스를 판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에스크로우 하다 보면 그게 다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판결문을 지불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다만 이 방법이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장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장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또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판결문을 받으면 10년이 유효하고 또 10년이 끝나기 전에 10년을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다. 네. 대신 그 갱신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판결문이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네. 매해 판결문의 10% 정도의 이자를 가산을 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상대가 나에게 돈을 가지고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물어보죠. 상대방이 나한테 판결을 받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제가 한 달에 100불씩 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네. 100불 낼 수는 있기는 하겠죠. 근데 상대방이 이제 너는 상대방한테 100불씩만 내면 내가 어떤 판결문을 집행하는 절차를 하지 않겠다. 뭐 은행에서 경우에 목돈을 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개런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면 상대방하고 합의를 해서 네. 10,000불인데 내가 매달 1,000불씩 해서 10달을 갖겠다는 합의를 해놓으면 그러면 딴 데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1,000불씩만 내는 거를 제대로 약속대로 한다고 하면 이행을 한다면 네. 딴 데 돈이 있다도 빼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요거에 대해서 한 손님하고 아침에 제가 이메일 왔다 갔다 했는데 네. 100만 불의 판결문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100만 불은 말하자면 유효 무효라고 할까? 있으나마나 판결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걸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냐 마냐. 지금 상대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한 40대다. 네. 근데 손님이 와서 내가 소송을 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많고 상대방은 대신 돈이 현재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손님한테 항상 그런 얘기, 상대방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상대방의 나이가 75세다, 80세다 하면 네. 앞으로 경제적인 활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재산이 없다면 나중에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반면에 상대방이 40대다, 뭐 50대다, 30대다 한다면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10년 안엔 재산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장은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판결문 받고 걸어놓자. 20년 동안 10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20년이잖아요. 네. 20년 동안 유효하니까 이 사람도 앞으로 경제활동 하다 보면 이게 항상 문제가 돼서 골치 아플 거니까 언젠가는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올 거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건 소송하자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제가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네. 손님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소송당하면 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꿨다든지 네. 분명히 자기가 지는 케이스예요. 아니면 뭐 차 사고를 냈는데 크게 내서 보험은 커버가 안 되고 나머지 클레임이 다 올 것 같잖아요. 그럼 본인 집에다가 방법이 한국 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딸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바꾸는 게 한 가지 방법. 네.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지금 집이 현재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지금 현재 1차 은행에서 맨 처음에 집을 살 때 융재전은행이 50만 불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집을 100만 불을 파면은 50만 불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50만 불 은행에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집에 우리가 얘기하는 에퀴리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2차 융자를 딴 사람한테 한 것처럼 해서 담보 설정을 또 50만 불 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 꾼 적이 없어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당신 이름으로 린을 내 집에다가 2차로 론을 50만 불을 하려는 테니까 나중에 채권자들이 보면 그 100만 불 집인데 100만 불 이미 론이 있고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전혀 받지 못하니까 포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법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맥센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재산 도피식으로 해서 오히려 큰 페널티도 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고 만약에 또한 만약에 빨리 그 채무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빨리 그 상대방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합의하는 것보단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나선다면 상대방한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알려야 되고 뭐 합의해달라고 막 부탁을 100만 불인데 50만 불 주겠다 막 합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변호사를 통하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당신이 손해 볼 거다. 그래서 현저하게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적은 액수로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합의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합의를 한다면 피고인이 주의해야 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합의를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뭐 20만 불 줘야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하는 얘기가 내가 20만 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 뭐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10만 불 먼저 줘라.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냥 없는 걸로 다 끝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고 체크를 써갖고 캐셔 체크를 해서 10만 불 보내요. 그러면 좀 있다가 이제 돈 다 뒷하려고 된 다음에 상대방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머지 10만 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있어요. 상대방이 변호사인 경우도 있고 컬렉션 에이전시인 경우도 있고 개개인끼리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전화를 통해서 아까 똑같은 상황으로 20만 불인데 10만 불 받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로 10만 불은 모든 게 다 끝나고 더 이상 클레임 안 하겠다 뭐 이런 사인을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또 변호사를 찾아서 또 합의서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하고 싶다 한다면 상대방하고 전화를 한 다음에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오늘 내가 당신과 이러이런 얘기를 해서 20만 불인데 10만 불 받으면 모든 거를 다 끝나는 걸로 하고 법원에다 서류를 해서 이 케이스가 다 돈을 다 받았다고 하는 서류를 하겠다는 거를 당신한테 확인한 리플라이 이메일을 보내주면 내가 그럼 돈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무엇이든 증거를 합의서가 남겨라. 꼭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분명 이렇게 남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뭐 유산 재판소를 통해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그냥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게 있고요. 조인 테넌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거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프로퍼티이고 그다음에 조인 테넌시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 아니면 친구더라도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만약에 커뮤니티 프로퍼티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엔 너무 복잡한 얘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커뮤니티 프로퍼티 경우에는 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분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하면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이 당연히 그냥 받게 되기 때문에 꼭 유산 상속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조인 테넌시라고 하면 역시 조인 테넌시라는 얘기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분이 다 받는다 이런 조항인데 가끔 보면 조인 테넌시 같은 걸 하시는데 부부가 아닌 분인데 뭐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조인 테넌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나 조인 테넌시를 누가 레코멘드를 많이 하냐면
에스크로에서나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레커먼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본인들은 그 어떤 식으로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엄격히 말하면 조인트 테넌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했을 경우에 내가 죽으면 모든 소유권이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0%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부부끼리 하신다면 당연히 뭐 커뮤니티 프로퍼티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리빙 트러스 같은 거 셋업 하시면 네네. 저절로 이제 부부끼리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만 짧게 예. 빨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은행에 융자를 같이 신청한 코사인 하신 분이 파산을 신청을 했다면 네. 다른 한 분은 그 은행의 융자를 갚아야 할 그렇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까요? 퀘션이 뭐냐면 네. 같이 콜사인했는데 나머지 사람이 한 사람 파산하고 한 사람이 맞습니다. 갚아야 되냐? 네. 그럼 이분이 50%를 갚아야 되냐? 100%를 갚아야 되냐? 네. 대부분이 100%를 갚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코사인을 했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게 항상 분쟁이 생길 수 어떤 일을 하시거나 추진하시거나 이럴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항상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소송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가능하면 모든 걸 서류로 남겨놓는 게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서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해주시는데 늘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에는 상법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소송에 관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 조언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상법 부동산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원석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겠는데요.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 714-634 1234 714-634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714-634-1234 714-634-1234번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